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연결을 해볼 텐데 전화 들어와 있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세요? 네, 오리기술을 갖고 있는, 오리기술에 예. 2,200원에 네. 40%요. 비중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원전 모멘텀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네, 그렇죠. 원전 때문에 들어갔어요. 예. 지금 일단은 우리 기술이 2,400원대 있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시긴 합니다만 아마도 전화 주신 이유가 오늘 뭐 관련주들 서정기전도 그렇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서 문의 주신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예, 이익 실현하고 팔아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 여기서 일단 조금이라도 수익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또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건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기술 살펴보겠습니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자, 운용력님, 우리 기술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그동안의 움직임 사실 뭐 워낙에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좀 부진한 종목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신기계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전, 다 지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뭐 끝물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일단은 뭐 신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뭐 핵심 공약 사항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한 당선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전 부분 자체가 이제 상당히 다른 그 정책 부분보다는 상당히 그 실적으로 반영된 시점 자체가 상당히 멉니다. 원전 하나 한 기 건설하는데 계획에서 설계하고 짓는데 최소한 5년, 10년 걸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부분 자체는 추가적으로 지을 부분은 크지는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해외 쪽에서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수주를 좀 받아오면 예상은 이제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매출이 나가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원전 신고리 556호기 보게 되면 시스템과 관련된 예사가 이제 원전과 관련해서 시스템 감시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 쪽에 공급을 하는 회사기는 맞아요. 근데 회사의 매출액의 원전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30%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 회사가 연간 매출액이 제가 사업 보고서를 잠깐 봤는데 작년에 회사 매출액이 연간으로 매출액이 500억인데 원전 관련 쪽에다 매출이 180억이에요. 이게 30% 좀 넘습니다. 다른 것들은 상품 매출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전 관련 종목이지만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매출이 좀 나가는 쪽이 결국에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많이 받으면 예사도 매출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예사가 이게 예사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매출액은 지금 300에서 500억대. 작년도는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 자체는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분기 매출액 200억, 분기 최대 실적에다가 영업대 77억 났으니까 2020년도에 4분기에 비해서는 뭐 두드러진 실적 증가인데 이 부분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일시적이라고 봐요. 올해도 1분기, 2분기, 3분기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예상 원전도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주 공시도 나왔으니까 예사 사업 보고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수주 잔고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성장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올해 실적은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얼마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 연말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2020년도 말도 수주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년도 말도 수주를 봐야 될 거 계속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잠깐 들어가서 봤더니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수주 연말에 수주 잔고가 630억이었습니다. 각각. 그런데 작년도 수주 잔고는 연말에 보니까 518억이에요.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당장은 향후 이제 원전 부분 자체는 물론 이제 2년, 3년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당장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 4분기 실적 자체는 일시인 것 같다.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아주 소형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접근하거든요. 이 종목이 결코 싼 주식이 아니다. 네. 주가 자체가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비싼 케이스 정도도 해당이 될 수가 있다. 본 자체가 예상 시가총액이 3,500억이지 않습니까? 3,500억이고 자본금이 무려 730억입니다. 이게 유통 물량이 예사가 상장 주지수가 1억 4,600만 주예요. 예. 엄청나거든요. 이게 예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재무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계속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사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예사가 보면 지금도 전환사채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전환 가격이 1,200원대, 2,000원대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얼핏 나오는 게 1,150만 주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래 1,500만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잠재적 물량이 2,600만 주가 지금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요. 예.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 이제 발행 주식수가 지금 1억 4천만 주라고 했었는데 네. 2,600만 주까지 잠재적 물량까지 감안하셔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그러면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이 넘어갑니다. 네. 그럼 4천억이 예사가 매출액이 500억짜리 회사가 또 자본 총계는 700억짜리 회사니까 PBR로 따지면 몇 배가 되겠죠? 거의 5배, 6배거든요. 6배면 원전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밸류 자체를.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예. 아직까지는 원전 관련 이슈 자체가 좀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지만은 저는 고점 돌파는 어렵다. 두산중공업도 지금 오늘 약간 약세에서 다시 보합권을 올려놨는데 예.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두산중공업 갖고 계시면 지금 시가총액 13조 원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작년도 아마 2차례인가 유상증자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금이 두산중공업도 3조 원짜리 회사입니다. 이게 실적으로 본다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내년도까지 50배 되는 회사거든요. 네. 엄청나게 비싼 주식이죠. 결국은 저는 두산중공업도 과거에 삼성중공업처럼 네. 지금 삼성중공업 못 가잖아요. 대규모 그렇죠. 증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은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아직도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빠진 매수가 들어오는데 서서히 이제 원전 관련 정책 이슈 자체는 저는 시장에서 좀 이슈가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 수급이 끊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주에. 그래서 예. 그보다 더 우리 기술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차트 자체가 아직 망가진 건 아니지만은 네. 주가 고점 돌파는 힘들다. 힘들다. 이게 차트 보시면 2,800원대 고점인데 네. 우리 시청자님은 그 손실 좀 약간 2,200원이죠. 네. 수익 좀 구간이세요. 수익 구간이세요. 왜냐면 타이밍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마 싸게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아마 800원대까지 이제 가셔도 미련을 못 보내시고 네. 내려오는데 일단 이 종목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거 나와도 주가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요. 21동 평균선이 아마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22동 평균선이 2,480원대 정도 되는 건데 크게 크진 않아요. 이 종목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등락인데 저는 2,500원 정도 넘어가면 좀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반등 시 매도 가격은 2,500원 정도 작게 반등 나온 시점에서 준비하고 난 전략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달님 일단 이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 워낙에 그 관심이 좀 높았었는데 앞으로는 그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반등이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요. 2,500원 정도까지 오르게 된다면 거기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상담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우리 기술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쑥쑥 올라라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바로 이 종목은 금호 석유입니다. 자, 매수가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볼게요. 17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그런데 쑥쑥 올라야 될 텐데 금호석유가 크게 실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네요. 지금 15만 6,500원까지 손실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 금호석유가 지난해 5월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그 뒤로는 계속 내려왔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갈까 걱정되실 텐데 그래서 사연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런지요? 아니면 손절할까 합니다.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 들어와 있고, 사실 뭐 지금 쑥쑥올라라님 뿐만이 아니라 한 분 더 계시는데, 붉은 노을님께서도 금호석유 이 종목 갖고 계시네요. 같이 지금 진단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호석유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주 전문가님, 금호석유 계속 좀 내려왔는데 좀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기다릴까요? 네, 가격이 괜찮으셔서 손절은 할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엔비라텍스 나왔을 때, 여기는 뭐 합성 수지 고무 쪽입니다. ABS라든지. 이제 화학은 늘 말씀드린 난도가 높아요. 제가 봤을 때 전문가님도 화학 모르시는 분들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프레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네. 엔비라텍스가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최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았고요. 근데 올해는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영업이익이 이거는 이제 좀 생각을 금방 이런 거는 HTS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의 분석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훌륭하시지만 정보의 분석하는 전문가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정보라는 것은 팩트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나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런 것도 지금 확인 안 하셨다는 반증이거든요.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작년에 최고치 찍고 안 좋지 않습니까? 내년에 더 안 좋습니다. 계속 실적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상당히 감소한 추세거든요. 작년에 2조 4천억 원 찍었는데 올해 1조 5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9천억이나 떨어진 건데. 많이 줄어들었죠. 네,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이제 기저효과로 좀 봐야 되겠죠. 이제 뭐 코로나 측면에서 고무 쪽이니까 이 장갑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엔비라텍스 쪽이 상당히 수급이 좋았고 재작년이죠, 이제는 벌써 2022년이니까. 그때 이제 뭐 한파가 불었기 때문에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거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나마 금호석유가 상황이 제일 났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엔비라텍스가. 근데 저는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저는 NCC 관심 없습니다. 이거 의견 동의해 주신 분 옆에 계신 분 이제 박주영 형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NCC는 이제 그 사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해를 해요. 수요 증가가 있기 때문에 공장 건설을 하겠다. 근데 이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호남석이었습니다, 여기가. 요새 공장이 있어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로 사명이 변경되는데 기본적으로 화학의 하향산업이죠. 산업화의 어떤 상징물 같은 존재고 금호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딱 질문지 올리고 보시면 메리트는 있는 게 난 배당에 함정에 빠졌다. 금호석유 배당이 6%였거든요. 이런 대형주에 따른 어떤 코로나 효과에 따른 상승 국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시청자님 단가가 나쁘진 않습니다. 파동의 모양이 좀 있고, 이 정도면, 실적이 좀 하락했지만, 가격 조정분에 선반영되었지 않느냐. 여기까지는 내다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셨으니까, 무난하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게 어렵죠. 이거 주가 너무 싸지 않습니까? PER 2.6. 지금 선행 PR로 봤을 때도 4배 수준. PBR이 1이거든요. 그러면 딱 지금 청산가치가 이제 1 밑에면 청산가치 취급도 못 받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1이니까 회사 기업 가치만큼 딱 평가받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좋으니까 배당은 많이 줬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가려고 하면 결국은 모멘텀의 선순위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거나 실적은 뭐 전년 동기 기준으로 더 좋거나 전분기 대비 더 좋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년 동기 기준에서도 안 좋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안 좋습니다. 그럼 실적으로는 반등이 못 나오죠. 흑자는 쓰고 있지만 내려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반등 모멘텀이 나오려면 다시 엔비라텍스가 좀 활성화되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막 증폭되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스프레드 가격차가 좀 많이 나서 가격의 이득을 마진 스퀴즈가 안 걸려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단기 리바운드 반등세는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세 꺼내 가게 되면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약간 오버슈팅 나온다면 한 21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장님 단가 17만 5천 원이니까 이제 한 10% 정도 수익이시겠네요, 가시면. 오늘 기준치로 봤을 때 그 정도에서 좀 이제 화학업종들은 좀 물러서는 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화학업종 공략을 하실 거면 요즘에 송원산업 같은 거 이거 박준영이 많이 추천하셨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요새? 주가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지니까 지금 24,450 신고가예요. 주가 내려갔다가도 이거 17,0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런 좀 중소형주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이 수학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가격 조정 받았지만 이것도 1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볼 때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 못 간다 이런 문제가 있고 다른 종목들 떨어지는데 이 종목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성원산업 첨가제 쪽인데 실적이 좋거든요. 그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올해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1,000억이었는데 올해 1,500억이거든요. 네. 딱 실적이 좋아지니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호석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보유하는 걸 일단 반대 의견 드리고요. 리바운드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좀 해보자. 최종 목표는 이평선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만 5천 원 제시도록 하고요. 예. 금호석유이기 때문에 따로 손절가는 제시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호석유 봐드렸습니다. 이 종목 길게 끌고 가지는 마시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빠져나오는 쪽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도 설정을 해주셨죠? 19만 5천 원 기억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쑥쑥올라라님 그리고 붉은 노을님이셨죠? 같이 갖고 계셨던 금호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다 함께 수익 좀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유튜브 종목 진단 보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유튜브 보겠습니다. 땅꼬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해성옵틱스거든요. 오늘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200원에 5%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매수하신 지는 조금 되셨고 자, 오늘 장에 장 후반에 갑작스럽게 폭등을 했어요. 거의 뭐 상한가 찍고 다시 쭉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 삼성전자 쪽에 부품 납품 소식이 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000원대를 뚫고 쭉 올라갔다가 좀 많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네요. 98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해성옵틱스에 좀 그 기회를 좀 놓치셔서 약간 아쉽기도 하셨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다음 장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시기도 할 것 같고 복잡해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해성옵틱스입니다. 갑자기 좀 쑥 올랐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마감됐는데 해성옵틱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로에 속으면 안 되죠. 일단 제로 노출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요. 예. 요즘 어떤 좋은 제로를 한다 하더라도 네. 떠서 나오면 거의 어김없이 밀립니다. 예. 이 종목은 제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식이라고 제가 한 1, 2년 전부터 했던 주식인데 2, 3년 전부터. 카메라 렌즈 회사거든요. 다행히 회사가 이제 시장의 퇴출에서는 벗어났어요. 네. 상당히 저는 위험했다고 보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이 카메라 렌즈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익이 안 나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단순한 렌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이제 카메라가 이제 고급화되면서 여기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이 회사도 본래 카메라 렌즈 쪽이었는데 삼성전자의 OIS형 그 카메라 렌즈 모듈을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떴거든요. 네. 이제 그 회사가 이만큼 기술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이 회사가 아마 작년도에 대주주가 바뀌었을 겁니다. 업트론텍으로. 예. 이게 회사가 어려우면 대주주가 자꾸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회사가 상당히 작년도 어려웠던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상당히 위험했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 회사가 자본금이 2, 3년 전에 80억인데 지금 560억입니다. 네. 7배가 늘었습니다. 예. 왜 늘었겠습니까? 적자가 나니까 이대로 놔두면 시장에 퇴출되니까 네. 계속 증자를 한 거였거든요. 작년도 12월 달도 증자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도 증자를 안 했으면 회사가 시장에서 자본 잔입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아웃될 수 있었어요. 네. 전환사채에서 계속 발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발행 주식수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가는 지금 980원이지만은 네. 싼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팔아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지금 주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1,100억이거든요. 네. 1,1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작년도에 영업 2020년도에 198억 적자 났고 작년도에 영업 적자 74억에 단기 순손실 380억, 2020년도에 478억. 2년 동안 이 회사가 네. 거의 800억 넘게 적자 났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아하. 이거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옵트론텍 회사를 매각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카메라 렌즈 쪽에서는 저는 이익이 안 된다고 봐요. 렌즈 쪽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돈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3D 센싱이라든가 앞선 게 OIS라든가 그런 손텔레 방지 장치라든가 토프 모델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급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괜찮아요. 또 차량용 카메라 모듈 기업 공급할 수 있는 최근 세코닉스라든가 관련된 기업들은 괜찮은데 회사가 일단은 어려운 국면을 벗어났는데 왜냐면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본금이 570억이니까 아마 다른 쪽으로 인수된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확률적으로 90% 이상 무조건 얘가 감자입니다. 감자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왜냐면 워낙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급하니까 물량 공급을 지금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가 비싸요. 그러니까 같은 카메라 렌즈 쪽과 관련된 회사에 비결에 앞선 세코닉스라든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저 나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3D 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작년에 대폭적 영업이 한 2, 3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네. 근데 그 회사가 해성옵틱스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똑같아요. 그래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억,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나는 카메라 모듈 회사들도 시가총액 1200억, 1300억인데 이 회사는 지금 최고 4년, 5년 동안 영업 적자가 평균 100억 이상 적자 나는 회사고 그걸 감안한 주가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아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고점 나오긴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측면도 뭐 나쁘지는 않는 건데 뚜렷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룹 없어. 그렇다고 옵트론텍 자체도 계속 시장에서 실적이 좋아진다 해야지만 실망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지만은 워낙 자본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인수하더라도 인수한 측에서 충분히 소액주주들을 감자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메라 관련 종목 중 해성옵틱스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고 반등 시 매도인데 오늘 올라갈 1200원 오늘 좀 아쉬워요. 보면서요. 그래서 근데 1200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제가 보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1050원대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손절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그런 종목 쪽으로 나무가라든가 뭐 세코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파트론이라든가 안전한 쪽으로 카메라 모드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 매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반등 시 빨리 팔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성옵틱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좀 메리트를 느낄 만한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네요. 자, 그래서 해성옵틱스 이렇게 오늘처럼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솟구칠 때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행했어야 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해보시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땅꼬마님께서 보내주신 해성옵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종목을 더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광모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공개 방송인데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연결해서 넘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바로 채팅도 가능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 홈페이지에도 소식을 알렸는데 아직 들어오고 있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별로 안 들어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몇몇 분들이 찐팬입니다. 찐팬입니다라고 답장을 주셔가지고 출발하는데 기분이 좋네요. 근데 제가 오늘 공개방송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소식이 별로 안 전달된 것 같아요. 몇 명 안 계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다른 분들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광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튜브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유튜브 통해서 토마토 증권통으로 검색하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시 종목 진단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금융지주. 네, 한국금융지주.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네, 94,000원에 15%입니다. 94,000원에 15%요? 네. 지금 소식을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한국금융지주가 참 지난해 4월 이때까지면 잘 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내려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어쩌나. 알겠습니다. 77,000원까지 갈 수 있을라나 좀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손실이 자꾸 커지니까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자,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한국금융지주 자꾸 내려가는데 이거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을 좀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잘못하셨죠. 어렵게 이제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저는 한국금융지주 이제 은행주들을 못 갈 때 투자 관점으로 하는 것처럼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이제 이 한국금융주주에서 추천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에 따른 모멘텀이 아니고 네.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카카오가 IPO 상장할 때마다 히트작들이 엄청 됐거든요. 예.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리미엄을 받고 상장 이슈를 쓰면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예. 그 보유한 이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분에 관해서. 네. 한국금융주주도 그 중에 하나였었죠. 그래서 지금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이 한국금융주주가 2021년 4월 28일에 12만 원 썼거든요. 시청자님이 전화 어렵게 이제 연결이 되셨으니까 같은 실수 2번, 3번 되풀이하면 그 실력이거든요. 네. 작년 4월에 한국금융지주만 은행주 쪽에서 12만 원 찍었어요. 네. 이때 다른 은행 주식들을 좀 봐보면 네. 기업은행 그때 당시에 9,000원이었고요. 주가가 못 갔죠. 그 뒤에 갔단 말이죠. 10월 달에.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랑 DGB금융주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BNK가 제일 낫고요. DGB금융주는 이제 B2B 금리가 좀 세거든요. 네. BNK를 좀 보시면 BNK는 4월 달에 6,5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주가는 9,000원까지 갔네요. 예. 뭐 KB금융까지 볼까요? 요즘에 KB금융 다시 시가총액 탈환을 했으니까. 네.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보시면 한국금융주에서 갈 때 4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6만 6천 원.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못 갈 때 한국금융지주만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갔을까? 금리 인상 때문에 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가치를 둘 때 매일 은행주에 관해서 적금 들어라 매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오늘 회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딱 엇갈리더라고요. 말 안 드신 분 있어요. 네. 못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변명이고, 그건 변명이다. 적금 들으라고 했지, 언제 담보금을 이용해서 사라고 했느냐. 네. 근데 1년 뒤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납니다. 극명하게. 네, 왜냐면 은행주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의 담보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그 기간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금융지주는 배당이 7%대였어요. 이번에 시가 배당 보니까 한 주당 6,000원 넘게 했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했죠.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네. 다른 은행주들이 지금 올라갈 때 한국금융지주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한국금융지주는. 결국은 금리 인상 횟수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닌 반증하는 거예요. 예. 카카오뱅크 지분 보유율. 근데 이제 뭐 고평가 논리는 카카오뱅크가 계속 있었습니까?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다른 종목들은 그 찰나를 이용해서 다 올라갔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증자를 많이 한 기업은행도 작년에 실적이 엄청 좋았거든요. 예. 50%가 증가했어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 종목도 8,000원대에서 11,600원까지 줄다름질을 쳤어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KB금융도 신고가 돌파를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66,400원까지 찍었거든요. 왜? 연준에서 긴축 기조가 빨라지고 금리 인상 이제 7번 하겠다. 원래 4번 한다 그랬는데 뚜껑 여러분이 7회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말로 금리 인상을 할 때마다 은행주의 본질적 가치는 금리지 않습니까? 네. 돈을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 그리고 은행주에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손충당금이거든요. 네. 일명 먹튀.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한국금융지주가 오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 최대 실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분 갖고 있었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지 않습니까? 네.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게 되면 한국금융지주 제일 좋았어요. 1조 5천억 원 썼습니다.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1조 3천억 원 감소해요. 그러면 다른 은행주들도 작년에가 최대 실적인데 올해 내려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은행, KB금융, BNK, 하나금융지주 올해도 매출액과 실적이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횟수에 따른 모멘텀과 실적이 조금씩 우상해야 되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데 한국금융지주는 반대로 역행하고 있죠. 작년에 1조 5천억 원, 올해는 1조 3천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 1조 5천억이었을 때 좋은 영업이익률, 작년이죠. 이때 12만 원 갔지 않습니까? 여기를 찍을 수 있냐? 내년에는. 네. 내년에도 1조 4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2만 원까지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단지 한국금융지주도 이제 금리 인상 횟수에 따른 어떤 이런 긴축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 그런 모멘텀은 받겠죠. 예. 그래서 시장장님 단가까지는 충분히 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준 가치를 잘 두셔야 돼요. 이 종목이 무엇으로 올랐느냐, 실적으로 올랐느냐, 모멘텀으로 올랐느냐, 수급이 좋아서 조금 올랐느냐, 예. 아까 뭐 이슈, 뉴스 플로우를 타고 올랐느냐. 그래서 저는 길게 가져가시는 건 저는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레인지 범위를 좀 크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면은 94,000원까지는 올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간도 또 염두를 해두셔야 되니까 저는 9만 원부터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15%니까 최종 매도 목표가는 95,000원 본전에서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한국금융지주 일단 손실 보시면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9만 원대 위에서는 조금씩 비중을 좀 더 줄여가시고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참고되셨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해봤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살펴드렸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이었고요. 다음 종목 또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입니다. 칸초뿌니아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네요. 유닛 테스트를 봐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종목의 매수 가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9,700원에 매수하셨고요. 25% 비중입니다. 사연을 같이 좀 남겨주셨거든요. 일단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고, DDR5 장비주로 신사업인 태양광 이슈도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오, 추가 매수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일단 유닛 테스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유닛 테스트입니다. 소실 좀 보고 계시는데 추가 매수 괜찮은지도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사가 이제 성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니까 이제 후공정 쪽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사가 이제 반도체 이제 국산화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좀 되면서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아마 2020년도 말부터 주가가 좀 많이 떴을 거예요. 본래 예사가 14,5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3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지지부진한 국민 자체가 일단 실적이 안 따라주고 있거든요. 네. 예사가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그게 이제 반도체 테스트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태양광과 관련된 장비 부분 자체가 성장 모멘텀인데 일단 두 가지 부분 자체가 긍정적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웨스트 디램과 관련된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같은 경우 본래 이 장비 자체가 일본에 이제 테러다인하고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어드반테스트하고 미국의 테러다인 쪽에서 국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장비를 공급받아 왔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런 또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램 부분 자체가 투자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거든요. 전공적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부분 자체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최근에 반도체 부진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 부분 자체가 지금 하반기로 많이 이월되는 쪽이거든요. 반도체 장비 종목들의 지금 부진 부분 자체가 상저하고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투자가 증대가 좀 되면서 늘어날 거나 전망인데 이제 반도체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도 예사가 이제 상당히 부진했던데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부진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태양광과 관련된 장비 투자와 관련된 예사가 이제 향후에 태양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로보스카이트라고 그러죠. 그쪽에 이제 예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래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근데 상당히 먼 미래입니다.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인데 2024년도, 2025년도에 완공이 될 거나 전망이니까 지금 당장 반도체 장비 회사들을 2차 전지도 아니고 2024년도, 2025년도 실적을 보고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당장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주가는 올라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 부분 자체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건데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비싸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5,700억입니다. 이게 차트를 표를 보시다시피 작년도에 회사가 지금 적자 났잖아요. 영업 적자. 실적은 작년도 최악이에요. 적자 난 적이 없는데 매출액이 1,100억원에 90억밖에 안 났어요. 주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는데. 근데 올해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220억 정도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 가봐야 될 것 같고 220억 설사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예사 주가 자체가 비싸고요. 2023년도 280억 정도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2024년도까지 당겨서 본다 한다 하더라도 PER이 23배 되는 수준입니다. 23배짜리 주식을 지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모니까 IPS가 지금 PER이 지금 10배, 2023년도 10배짜리 주식도 못 가는데 지금 2024년도 주식을 보고 이 정도 투자를 한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차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에서 살 여력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종목 쪽에 사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회사가 비중도 25%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성 종목 치고는 그게 적정한 비중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면 만약에 안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당장 주가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기술적으로 3만 원 넘어가기 쉽지 않다. 3만 원 넘어가면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 주식이거든요. 영업이 2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 7천억이다. 아무래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고 시장이 불확실할 때는 이들 종목들이
먼저 빠집니다. 네. 실적이 탄탄한 주식이 덜 빠지는 부분도. 이게 이제 우리 시장님 DDR5 전환이라든가 그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다른 그 DDR5 전환과 관련된 종목도 재료 갖고 있는 PR 8배, 9배짜리 주가가 못 가는데 네. 지금 23배, 4배짜리 주식이 가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간망이고요. 일단은 저는 오히려 갖고 있는 주식도 3만 원 근처, 29,800원이라 3만 원도 올라오게 되면 네. 그 가격대에서 당분간 추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니까 등락 구간 26,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 구간이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26,000원 최근에 저점 이탈하면 이건 팔아야 된다고 봐요. 네. 워낙 많이 올라갔고 주가 자체가 회사가 그리고 아마 그 재무 내용상으로 부채 비율은 뭐 낮은 수준인데 일단은 실적 자체가 과거 거치면 꺾여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좀 성장성 부분 자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26,000원 이탈을 내지 않으면 일단 보유 의견인데 26,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는 비중이 25%니까 최소한 반 정도는 손절하시고 반등 목표 가격은 29,800원 정도 언저리 3만 원 근처를 네.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리 테스트 추가 매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26,000원을 이탈을 할 경우에, 그리고 반대로 3만 원에 근접할 경우에는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유니 테스트 살펴드렸습니다.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내일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내일장 전략, 그 포인트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준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무난하게 좀 보고 있고요. 요즘 이제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저도 수익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요즘 좋습니다. 매매하기에는 참 최적의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한 종목씩 수익 실현하고 종목 압축하고 이 시기인데 저는 요즘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다 끝났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좀 지지부진하죠. 푸틴도 이제 전범 재판소 뭐 회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네. 언제까지 그런 이제 악행을 저지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선반영되어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연준의 이제 긴축 기조에 관한 것인데 좀 강하게 가느냐 매파적으로 조금은 시장을 달래면서 가느냐 이건 것 같아요. 내일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이 있고요. 이제 하원에서 재무장관이죠. 자닛 앨런 재무장관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증언이 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연준의 긴축 기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매파적이고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코멘트. 네. 여기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내일 시장이 이제 또 내려가거든요. 지난번에 금리 인상할 때도 말씀드렸듯이만 엄청 매파적이었어요. 근데 시장 달래는 코멘트를 해줬거든요. 네. 미국 시장 강하고 내년에도 좋을 거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내일은 이제 중립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어닝 시즌에 돌아갑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내일 이제 연준에 증언이 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이 그 다음 날 4월 7일이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거든요. 잠정 실적. 네. 그러면 뭐냐 실적군 장세에 본격 돌입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경우거든요. 네. 4월 7일 날. 그러면 이제 종목 선취가 좀 필수겠죠. 선별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어제 유가가 좀 튀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완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들, 뭐 비료, 사료, 전쟁 테마 이쪽은 다 좀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실적군 종목 선취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파트가 성장주 중에서는 좋았는데 여전히 리오프닝 좋았거든요. 그리고 IT들도 뭐 눌림목 구간에 LG이노텍이라 쉬어가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세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 시즌이 좀 오는 것 같고요. 반도체, IT. 그리고 여전히 리오프닝 중에서는 의료항공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주가도 좋거든요. 대한항공, 뭐 의료항공,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저가 반발 매수가 슬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수급 상태를 좀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가 다 있었어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가 다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그리고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8일부터 AACR입니다. 미국의 아마케가 다음 주까지 있기 때문에 오랜만이네요. 네, 단기 모멘텀 이 또 제약바이오 좋아하시거든요. 매매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박준현 운용력께도 내일장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운용력님, 내일장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4월달 시장을 이제 뭐 골디락스 장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냥 뭐 미지근하게 완만하게 가는데 오늘 또 완만하게 가거든요. 네, 차트도 좀 그런 흐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면 움직여야 됩니다. 예컨대 갑자기 주가가 빠진다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급등이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러면서 주가가 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 조절 필요하면서 완만하게 간다. 계단식 상승이다. 왜냐하면 다른 악재 요인들은 다 반영이 좀 됐고 그렇지만 또 악재 요인 자체가 아주 깔끔하게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천천히 간다는 거죠. 중요한 것 자체는 이제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의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맞춰야 되는 거고. 시장에 수급의 주체가 계속 없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선물 따라서 변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매매하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대형주 가지고 수익 내기는 전 쉽지 않다고 이쪽에. 왜냐하면 지수가 완만한 상승이니까 결국은 대형주 매매 자체는 하락이 좀 나올 때든가 변동성이 있을 때 대신 이제 꾸준하게 가져가는 매매 자체는 목표 수익을 작게 잡고 가져가는 매매는 가능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다. 그리고 이슈라든가 이슈는 아무래도 대선 정책 관련 신정부 정부 출범 관련된 정책 이슈라든가 뭐 리오픈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나 이슈가 좀 되겠죠. 중소형 종목들이 항상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종목들이 유리하니까 지금도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종목 차별화 장세 대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관심은 저는 뭐 경기 섹터 중에서는 철강 쪽이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 중에서는 NCC협회. NCC는 제가 사전 안 된다고 얘기했고 오늘도 롯데케미칼 급락이 나왔거든요. 대한유화라든가. 금호석유도 약간 이제 그렇다고 해서 팔 필요는 없는데 시작이 안 좋으니까 NCC를 제외한 뭐 소형 정밀화 쪽이 있거든요. 롯데정밀화라든가 아까 송원산업이라든가 이수화학이라든가 이런 또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쪽이고 화학업종 쪽은. 그다음에 건자재 쪽에, 그다음에 OEM 의류 쪽, 그다음에 2차 전지 여전히 관심이 그 시적 성장 쪽이니까.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모빌리티.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국 암 학회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요즘 바이오 종목들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맞아요. 단기 이벤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영자님, 바로 이어지죠? 공개방송? 네, 제가 항상 이달까지는 제가 화요일날 이 시간 출연하는데 끝나고 공개방송이 5시 바로 있습니다. 5시, 오늘 또 5시 10분부터. 주제는 앞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주목할 업종과 종목,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투자 힌트를 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하는 무료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10분에 바로 이어지거든요.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하죠. 주목할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같이 해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운영력뿐만이 아닙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온라인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죠. 전문가님? 네, 저는 뭐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는 다 끝냈고요. 뭐 상당히 재미는 있었습니다만 온라인 강연회가 저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전반기는 마지막 강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요즘에 매매를 좀 진행하면서 유튜브를 했거든요. 근데 매매가 참 잘 되고 있고 뭐 지금 투자 종목이든 매매 종목이든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종목의 압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4월에 이제 실적 시즌과 지수 반등, 뭐 수익률 극대화 찬스라는 이런 주제로 일요일 날 오랜만에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8시에 공개 방송을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상반기 마지막이 아닐까 이런 멘트도 해주셨는데 일요일 저녁 8시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4월 실적 시즌과 지수 반등,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민준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강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오늘은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